지금 이제 주식, 그 ETF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우량한 기업들을 나라별로 담는 그 ETF, VT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25년 이상의 장기 국채물, 미국 국채물. 네, 그것도 뭐 EDV라고 하는데. EDV. 네, EDV라고 해서 뭐 보통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TLT도 있고 뭐 TLT를 사셔도 되고 저는 TLT보다도 조금 더 이제 그 만기가 긴 거를 합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제로 쿠폰인데 제로 쿠폰까지 설명하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더 TLT보다 더 가격 움직임이 큰 그냥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DV라는 ETF를 사고요. 네. 이거는 레버리지 없는 거죠? 배수 그냥 1배수로 가는 거겠죠? 네네. TLT도 보통 10년물이지만 이제 그대로 배수 추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막 2배수, 3배수짜리에다가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약간 도박성이니까. 네네. 이거 레버리지는 뭐 주식 레버리지건,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제가 이거를 공개한 이후에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다 있어요, 사실. 뭐 2배수, 3배수 ETF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변동성이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요. 저도 이제 이게 2018년부터 제가 이 투자를 해왔으니까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조그마한 변동성에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첫 번째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1단위 정산이에요. 물론 이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1단위 정산인데 1단위로 레버리지가 정산이 되다 보면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게 얼마 전에 3월에 서킷 브레이커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그때 뭐 15%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13%인가? 뭐 어쨌든 10% 떨어지면 하루에 그냥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1단위로 발생하는 변동성을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그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거를 결국에 뭐 선물이라든가 다른 금융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서 그 레버리지를 보장하는 건데 그 회사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상품은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현물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현물 기반의 상품들만을 저는 이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체 투자로 네. 금하고. 네, 금이랑 이제 원자재. 네, 이제 원자재라는 건 뭐냐면 원자재라는 단어가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철도 있을 수 있고요. 아연, 뭐 구리, 이제 이런 그냥 금속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원자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원유죠. 그래서 원유도 이제 종류별로 담습니다. 원유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원유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원자재 ETF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이러저러한 원자재들을 다 골고루 담아서 그거에 대한 지수를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다 어쨌든 우리가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달러에 대한 환율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가는 거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레이 달리오처럼 올웨더 투자, 그러니까 골고루 그 자산들을 담아서 이제 그 수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로 이제 운영되는 하나의 그 자산 배분 투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이게 레이 달리오가 또 재미있는 약간 일화가 있긴 한데 레이 달리오가 이제 1996년에 이 상품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상품 왜 시작했는지를 글을 쓰면서 보통 펀드 회사는 그런 매니저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마젤란 펀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피터 린치라는 스타 펀드 매니저가 있었던 마젤란 펀드가 정말 훌륭한 매니저가 있을 때는 수익률이 잘 나왔다가 그 피터 린치가 되게 이른 나이에 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나서는 사실 그 펀드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펀드 매니저가 있을 때는 그 펀드가 수익이 잘 나다가 펀드 매니저가 사라지고 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매니저 리스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 자산과 내 가족의 자산들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레더를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레더라는 게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모든 날씨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제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투자 방식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은 이제 IAU라는 ETF가 있고 GLD라는 ETF가 있는데 저는 이제 IAU를 조금 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IAU가 조금 더 싸요. 가격이. 물론 이제 금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금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고 금 현물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ETF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뭐 원자재나 금 이렇게 네. 이제 세 가지의 종류의 투자를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네네. 이 배분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자산에. 아마 이제 그 배분 비율을 제가 이렇게 따로 표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주식에는 35%를 담고요. 그 다음에 채권류 자산의 약 50%를 채권형 자산에 담고 15%를 이제 원자재나 금에 담는다라고 이제 크게 그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이 달료의 어떤 원칙인가요? 아니면 우리 김단태?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레이 달료가 올레더 펀드를 어떻게 고민했고 구성했는지를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정확한 비율은 사실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율을 뭐 살짝 그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에서 살짝 공개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비율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약간 저만의 조금씩 저만의 약간 뭐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레이 달료 문서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했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재밌는 것들을 해봤는데 요렇게 비중을 만든 다음에 제가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올레더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 나왔는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수익률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연도별로 똑같은지를 다 비교를 해봤고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비교할 때 보통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22년 동안 24년인가? 어쨌든 96년부터니까 뭐 24년 동안 0.77 정도 나왔고요.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0.7 정도면 꽤 비슷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0.7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왔고 근데 사실 2010년부터가 조금 더 정확해요. 10년 이전까지의 제가 데이터들이 약간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2010년부터는 똑같은 ETF들, 제가 지금 말하는 ETF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ETF 지금 비교를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거의 0.9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ETF 종류의 이제 저런 비율로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우리 김단태 대표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이 달료가 처음에 어떤 철학이나 내가 이 올레더란 포트폴리오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들을 보고 또 그 자료를 해석하는 다른 자료들과 그다음에 사실 이제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에서 영업 자료들이 좀 있어요. 다른 곳에 다른 연금 펀드들의 영업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만의 이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 달료의 어떤 투자법을 응용해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비율을 정하고 하고 있는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이런 비율이 됐든 좀 틀리게 됐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ETF에다. 그러면 그 투자 기간을 얼마를 잡아야 돼요? 이 투자 자체가 어떤 논리가 이제 밑에 깔려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자산 배분 투자, 올레더 투자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핵심 논리는 자본주의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투자들은 다 어떤 타이밍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파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타이밍을 재는 거잖아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슈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 라고 하면 주식에서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다 주식에다가 다시 돈을 넣고 뭔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알파 투자고 그런 투자도 좋지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타이밍을 그냥 다 무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완전히 나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는 언제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그냥 지금 여유자금 있으시면 그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끝은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사야 돼.
그럼 그때 좀 돈을 뺀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을 빼다 쓰는 거지. 생활비가 필요해. 그럼 이제 거기서 네. 그만큼 그때그때 네, 그때 그냥 빼서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어차피 다 여기서도 배당이 나오니까 그냥 배당만 해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주식은 그 기업에서 어떤 그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ETF에서도 배당이 나오나요?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다시피 주식에선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 쿠폰 장기채, 회사채, 이머지 국가 채권, 물가 연동채 등을 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채권들이 다 채권들도 보면 다 쿠폰 이자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자를 줘요. 그래서 그 이자를 ETF에서 다 받아서 다시 또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아마 연 1, 2% 정도? 1,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배당금으로만 내가 지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 이제 모멘텀 투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네.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일단 뭐 싸게 사서 네. 그냥 뭐 끝까지 평생 가져간다. 네네네. 뭐 초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네. 거고 네. 또 중간중간 나오는 배당을 타서 네. 또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만약에 뭐 생활비로 필요하시면 생활비로 쓰시고 아니면 내가 재투자하겠다 하면 재투자하시고 저는 계속 배당을 재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네. 개별주를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있잖아요. 많이 네.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네. 그럼 보통 우리가 물타기 하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장기 투자 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계속 사 모은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ETF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어떤 손절매에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칙은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사실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투자라고 말하는 게 아까 그냥 베타, 시장 전체를 그냥 사는 투자는 손절도 없고 그냥 끝까지 홀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1926년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물론 이게 부족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1926년부터 지금 20년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9% 정도 나왔고요. 9.2% 이 정도 나왔는데 힘든 시절들이 있죠. 뭐 대공황 시기라든가 대공황 때는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40%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의 철학은 뭐냐면 나는 좋은 타이밍을 몰라. 나는 일반 개미니까 나는 좋은 타이밍을 모르겠으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살아있다면 아마 자산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거야. 거기에 그냥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대공황도 있었고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뭐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 사건이 사실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거를 포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완전히 모른다라고 해도 연평균 9% 정도의 그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일반인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수익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ETF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다시 올라갈 네. 거라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럼 그런 기회에도 내가 계속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계속 사 모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네. 그런 투자라고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떨어지면 더 사모으면 되는 것 같고 계속 그냥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그렇고 사실은 뭐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연도별로는 떨어지는 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우상향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 전략을 테스트했을 때도 4, 5년 정도 동안에 손해가 난 해는 있어요. 20년은 손해가 났고 75년 정도는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기대값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베팅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폭락하면 이게 맞아요. 뭐 문제 있나? 네. 이거 혹시 뭐 망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네. 이런 그 시장을 담은 ETF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는 없다. 그럴 염려가 없는 게 만약에 어떤 기업이 되게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펀드에서 그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들이
투자할 때 보통 가치 투자를 한다 해도 종목을 찾아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싼지 비싼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네, 이 그러니까. 시점도 네. 참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제가 카카오라는 회사를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의 주식을 되게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던 거고 그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진짜 제 전 재산의 99%가 한 종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와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한 종목에 이렇게 몰빵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앞일을 알 수만 있다면야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정말 지금 100인데 이게 네. 50이 되거나 30이 될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겁나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원유도 보셨지만 이게 뭔가 사람들은 어떤 평균 회귀적인 그런 베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떨어지면 야, 이제 더 떨어지진 않으니까 좀 더 사서 모으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원유같이 특히나 이제 막 선물로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금융에서는 우리가 이거 그냥 사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3배 레버리지 이렇게 샀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유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우리 지수에도 지금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2배짜리로. 네, 인버스 굿버스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확신할 차게 네, 확신에 차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배팅을 해버리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생각대로만 가면야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다수결 일종의 게임인데 모두가 다 사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모두가 팔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야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행동과 반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가격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안 그런 물론 정말 훌륭하신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8.15 마니톡 보시는 분들 아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콩닥콩닥 거리는 분들을 위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투자한 ETF의 가격이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어쨌든 상승이 되더라도 내가 판매를 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세금 같은 거는 발생이 되지 않나요? 수수료나? 세금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요. 네. 이제 미국 주식 세금이랑 똑같은데 미국 주식 세금 같은 경우는 실현을 해야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주식을 하나 샀다가 팔았어요. 그럼 이 사고 팔았던 순간이 실현이 됐다라고 정의가 된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처럼 장기간 홀딩을 하시면 파는 시점에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일단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하나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5대5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더니 주식이 아주 상승해서 7대3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을 팔고 다른 자산을 더 사서 5대5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데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리밸런싱 할 때 세금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은 내가 수익을 거두었을 때만 22%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그러니까 발생한 총 이익의 22%인가요? 네. 발생한 총 수익의 22%고 이제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선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250만 원은 이제 그냥 국가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엔 세금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장기간 홀딩을 하면 세금을 계속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물론 그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필요해서 팔면 그때는 내야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이연된 만큼 내 자산은 더 불어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세금은 이제 보통 미국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세 협약 같은 게 있어서 미국에서 걷어가지 않고요. 한국에서 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내는 거고 이제 4월인가 5월인가 이제 그걸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낼 때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종합소득세 낼 때 낼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 양쪽에서 각각
개별로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한 네. 번만 22% 네. 세금을 내면 되는 네. 걸로.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아, 내고요. 배당에 대해서는 15%. 네, 배당 나올 때마다 15%씩 선취를 해갑니다. 네.